64세. 박옥자. 아들이 손자 돌봐달라 했어요. 거실서 3일 자고. 에어컨 켰더니 며느리가 혼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다음날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 5시 반. 여명이 채가 시지 않은 잿빛 하늘 아래 나는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는 죽은 듯 고요했고 내 심장 소리만이 쿵, 쿵 하고 불안하게 울렸다. 어제와 오늘 고작 하루 차이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내 손에는 며칠 묵었던 짐가방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가라앉아 있었다. 3일 전만 해도 나는 희망에 부풀어 이 길을 걸었다. 아들의 부름에 달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지만 지금 나는 패배한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집을 떠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집에 냉기가 나를 맞았다. 며칠간 비워두었던 집은 나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나는 짐가방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며느리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다. 어머님, 지금 에어컨 켜신 거예요. 전기세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그 목소리에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그저 손주가 더워서 깰까봐 걱정되었을 뿐이었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손자의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소파에서 불편하게 자는 것, 그리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다. 그녀의 꾸중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들의 불만과 나를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새벽의 어둠을 틈타 몰래 그 집을 빠져나온 것이다. 나는 64세의 박옥자다. 남편과는 15년 전 사별했고 외동아들 민준이는 8년 전 결혼에 분가했다. 나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민준이를 홀로 키웠다.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오직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삶의 모든 의미는 민준이에게 있었다. 민준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아내와 결혼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뿌듯했다. 하지만 그 뿌듯함도 잠시.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자 내 삶은 다시금 공허해졌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서먹했다. 나는 늘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홀로 식당 문을 열고 홀로 밥을 먹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외로운 세계에 갇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3일 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주말에 출장 가는데 지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나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 짐가방을 싸는 내내 나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3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나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손주를 잠시 봐주는 도움이었을 뿐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다. 나는 내 존재가 그들에게는 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 어제 밤새 잠 못 이루셨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나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민준이의 말은 나를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은 지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 빚 때문에
그 문자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비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슬픔은 순식간에 혼란과 궁금증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에게 받은 메시지를 수도 없이 다시 읽었다. 빚 때문에 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 지혜의 날 선 목소리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내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의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64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홀로 식당을 꾸려가며 민준이를 키워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민준이만을 위해 살았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민준이의 행복이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모두 이루어졌다. 민준이는 늘 내 자랑이었고 며느리 지하의 역시 겉으로는 참하고 착한 아이였다. 나는 그들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의 메시지는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내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서운해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다. 아니, 만족하려 애썼다.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방해가 될까봐, 내가 며느리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그들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함으로써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었다. 내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길, 텅 빈 거리를 홀로 걷는 시간, 고요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내게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고독을 견디기 위해 늘 바쁜 척했고 늘 괜찮은 척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민준이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다. 엄마, 저 주말에 출장 가는데 지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평소의 형식적인 안부 전화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간절함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저 드디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기쁨에만 빠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나의 외로움만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나는 짐가방을 싸면서 어떤 기대를 했던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준이와 지혜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들의 삶에 다시금 내가 스며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잠시나마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그저 손주를 잠시 맡아주는 도움이었을 뿐이었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를 더하는 존재가 되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지혜의 날 선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다. 어머님, 지금 에어컨 켜신 거예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감정, 내 외로움, 내 상처만을 생각했다. 나는 내 64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밀려왔다. 나는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나는 며느리를 대하면서도 그녀를 통해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나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민준이의 메시지는 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나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 속에서 나의 구원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팠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딱 일주일 전이었다. 토요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환하게 빛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요즘 들어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웬일일까?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래, 엄마는 잘 지냈지? 너희들은 잘 지냈니? 바쁘다고 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했지?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엄마,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지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손자 좀 며칠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팡 하고 터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의 소리치듯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가서 봐주면 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많이 신세를 지내요. 무세운 소리야. 너희가 신세는 엄마는 오히려 기쁘다. 우리 강아지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 걱정 말고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밥은 보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손자를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었다. 먼저 며칠간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렘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했다. 손자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무엇일까? 어떤 옷을 입혀줄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곧바로 짐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손자에게 줄 작은 선물을 포장했다. 나는 민준이네 집에 갈 때마다 혹시나 폐가 될까봐 늘 며느리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이 먼저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는 마치 내가 그들의 집에서 당당한 주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식당 문을 닫고 시장으로 향했다. 손자가 좋아하는 유기농 과자와 젤리를 샀다. 그리고 민준이와 조혜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만들 생각에 장을 한가득 보았다. 돼지고기 안심을 사서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고 호박을 볶고 시금치를 무쳤다. 작은 그릇에 정성껏 반찬들을 담으며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목요일이 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짐가방을 챙겨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오셨어요. 민준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피곤함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지, 잘 지냈어. 나는 손자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손자의 따뜻한 온기가 내 품으로 전해지자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며느리 지혜도 부엌에서 나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며칠간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 3일은 내게 구원처럼 느껴졌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준이와 지혜를 위해 밥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이 곧 쓰라린 상처로 변하게 될 것을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이네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손자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겠어요? 제가 출장 가기 전에 거실에 침구 깔아놓을게요. 나는 내 신방에서 자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기에 순간 실망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소파가 더 편해. 뭐? 민준이는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얇은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와 소파에 깔아주었다. 나는 침대에 익숙해진 몸이 소파의 딱딱함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 손잡으러 온 건데 이 정도쯤이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소파는 더 딱딱하게 느껴졌고 나는 여러 번 자세를 바꾸며 뒤척였다. 민준이와 지하애가 잠든 방에서는 그들의 희미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대화를 들으며 내가 그들의 삶에서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손자를 위한 아침밥을 준비했다. 밤새 불편하게 잤지만 손자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듯했다. 지희애는 부엌으로 와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지혜야, 너 몸도 안 좋은데 쉬어. 엄마가 다 할게.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읽었다. 민준이가 출장을 떠나고 나는 본격적으로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나는 손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손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낮잠을 재웠다. 손자가 잠든 사이에는 집 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며칠간 쌓여있던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내가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혜는 내 도움을 반기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고 내가 빨래를 개면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늘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나를 향한 어떤 경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아직 젊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저녁이 되자 지혜는 내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어머님, 제가 한 밥이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내게 밥을 차려주었지만 그녀 자신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밥그릇만 들여다보았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혜야,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병원이라도 가봐. 내 걱정스러운 말에 그녀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손자가 잠들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민준이가 있었다면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을 텐데.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나올 줄 몰랐다. 나는 혼자 TV를 보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나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했다. 나는 그저 손주를 잠시 맡아주는 도움이었을 뿐 이들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도 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낡은 소파의 딱딱함과 얇은 이불의 차가움이 내 몸을 감쌌다.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민준이와 지혜가 잠든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잠시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다. 셋째 날 밤이었다. 민준이의 출장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얇은 이불을 덮고 있으려니 푹푹 찌는 더위가 온몸을 감쌌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손자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손자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뒤척였다. 아, 더워서 잠을 못 자는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다. 손자가 땀띠라도 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눌렀다.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우자 손자는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나는 안도하며 손자를 다시 이불에 눕히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원한 바람 덕분에 나 역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괜찮아. 조금만 켰다가 끄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안방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잠옷차림의 지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폭발할 듯했다.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다. 지혜야. 손자가 더우면 저를 깨우셨어야죠. 왜 함부로 에어컨을 켜세요? 전기세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들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느꼈던 모든 불편함, 어색함, 그리고 경계심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손자를 위해 손자가 더위를 먹을까봐 걱정했을 뿐인데 그녀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돈이나 밝히는 무책임한 시어머니 취급하고 있었다.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손자가 덥다는데?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그게 뭔지 모르시죠? 어머님은 매일 식당에서 벌어오신 돈으로 풍족하게 사셨으니까요. 저희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녀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가 매일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한 돈으로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돈을 민준이에게 쏟아부었다.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그리고 결혼할 때 해준 집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민준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지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어머님, 제발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에어컨 켜는 것 하나까지도 어머님의 방식대로 하려 하시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외침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 참아왔던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온전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자를 바라보았다. 손자는 그 모든 소란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내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내가 민준이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녀에게 불필요한 존재,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그 어떤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숨막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나는 당장이라도 그 집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소란을 만들 뿐이었다. 나는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나는 잠든 손자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너희 엄마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나는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에 휩싸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파의 딱딱함과 몸을 감싸는 차가운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현실이었고 나의 처지였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든 손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짐가방을 챙겼다. 내가 그 집에서 보낸 3일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행복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민준이와 지혜를 위해 밥을 차려주며 나는 다시금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잠시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은 그 착각을 잔인하게 깨부수고 나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텅 빈 복대는 희미한 불빛만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며칠 전 희망에 부풀어 이 집을 찾아왔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늙은 여인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속의 짐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곱씹었다. 나는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은 내 사랑이 그들에게는 족쇄였음을 깨닫게 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그들이 숨 쉴 공간마저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최선이 그들에게는 간섭과 집착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은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나는 내가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도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그 눈물은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슬픔과 후회였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행복은 나를 배제한 채 완성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당 문도 굳게 걸어 잠갔다. 휴대폰은 곁에 두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미약한 희망과 동시에 그 희망이 또다시 산산조각 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이가 다녀갔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며칠째 가게 문도 안 열고 걱정돼서 왔어. 수연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내 안에 쌓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수연이는 나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 그것은 나의 희생이자 나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다. 나는 내가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들에게는 커다란 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 지희에 나는 그녀가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기를 바랐다. 내가 하는 말에 반박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며느리. 나는 내가 그녀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자신의 가치관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그녀를 대했다. 내가 보낸 반찬, 내가 사준 옷, 내가 해주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간섭이자 부담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기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참았다. 그러다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내가 에어컨을 켜는 사소한 행동에 그녀는 폭발했고 그 폭발은 나를 향한 그녀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복을 질투했다. 나는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불안했고 며느리가 아들을 독점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침투하려 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민준이 사진이 가득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사진. 민준이의 첫 학예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고통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내가 그 모든 추억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은 내가 그들의 집을 떠난 지 꼬박 이틀이 지난 후였다. 식당 문도 열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던 토요일 아침.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메시지를 열었다. 연마, 죄송해요.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실은 지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겼어요. 엄마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빚이라니? 민준이와 지혜에게 빚이 있다니. 나는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가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한테는 그 흔한 에어컨 켜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엄마가 에어컨 켜시는 거 보고 지혜가 그만 이성을 잃었나 봐요. 저도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나는 그 문장을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말들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왜 나를 경계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날 선 목소리는 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과 무력감에 짓눌린 한 사람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내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지혜가 하루 종일 울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민준이의 메시지는 내게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며칠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따뜻한 물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그들이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썼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내 외로움과 상처에만 몰두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았고 아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행복한 모습만을 상상하며 그들의 삶에 내가 없다는 사실에만 좌절했다. 나는 그들의 진짜 삶을 외면하고 나만의 환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 지하애를 떠올렸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의 모습, 멍하니 밥그릇만 들여다보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울음을 터뜨리던 그녀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내게까지 전염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민준이의 메시지는 나에게 거울이 되었다. 나는 그 거울을 통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마주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만의 상처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을 품을 수 없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민준이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나는 며칠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분노를 잊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 후에도 빚더미에 앉아 서로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소가리를 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투쟁이었다. 나는 지난날의 내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아들의 결혼식 날. 나는 며느리 지혜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가 엄마보다 민준이 더 잘 챙겨줘야 한다. 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맡기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아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개입했다.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집안 살림을 봐주겠다고 찾아갔다. 젊은 애들이 뭘 알겠니? 엄마가 해줘야지. 나는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족쇄였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기는커녕 내 방식대로만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며느리 지혜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아 그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만 듣고 그녀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애썼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돈으로 그들의 빚을 해결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야,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민준이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은 미안함과 함께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저금통을 건네주었다.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나의 소중한 돈이었다. 민준아, 지혜야, 너희가 힘들 때 엄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너희 마음도 모르고 너희 삶에 간섭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이거 엄마가 너희 힘들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야.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라. 지혜는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님, 저희가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그 어떤 날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지희애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준이 역시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전에도 함께 밥을 먹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그저 함께 밥을 먹는 행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는 달랐다. 지혜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반찬들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피곤함과 불안감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머님께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혜야, 네가 뭐가 죄송해. 엄마가 너희 마음도 모르고 너희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지혜의 역시 뚝뚝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혜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잠 못 이루었다고 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에어컨은 물론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죄스러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민준이 역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더 죄송해요. 지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비겁해서
나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너희가 숨막히게 만들었던 거야. 엄마가 너희의 행복을 막았던 거야.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건넸지만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미안함이자 그들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그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나 역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네 집을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며칠 전 도망치듯 나섰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텅 빈 가슴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고 무거웠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이해해주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을 얻었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상실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